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 마주친 사람의 얼굴만 보고 저 사람 인생이 잘 풀릴지 아닐지를 알 수 있을까? 대부분은 말도 안 된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평생을 사람과 사업 속에서 살아온 한 사람은 조금 다르게 말했습니다. 삼성 창업주 호암 이병철 회장입니다. 그는 사람을 볼 때 스펙보다 먼저 눈빛과 표정을 봤다고 회상합니다. 나는 사람의 눈을 본다.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이 숨쉬는 곳이다. 라는 말도 남겼지요. 그의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그의 인생을 바꾼 한 번의 눈빛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날 삼성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1938년 대구에서 삼성상회라는 작은 상점으로 출발해 당시에는 단지 마른 생선과 국수, 잡곡 등을 취급하던 동네 장사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 전체 수출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국내 총생산 GDP의 약 15% 안팎을 차지하며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대표적인 그룹으로 성장했지요. 그 거대한 나무의 씨앗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따라가 보면 놀랍게도 단 몇 초의 스침에서 비롯됩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세기가 훌쩍 지난 어느 봄날 대구 인근 젊은 상인 이병철은 집안 어른들 권유로 맞선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맞선은 요즘처럼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서로의 앞을 천천히 스쳐 지나가며 느낌만 보는, 지금 생각하면 참 독특한 형식이었지요. 그 짧은 순간 그는 한 여인을 스쳐봅니다. 바로 훗날 그의 평생 동반자가 되는 박두월 여사입니다. 평범한 한복 차림, 가지런히 올린 단정한 머리, 화려하게 치장한 것도 아니고 주변의 시선을 끌 만큼 눈에 띄는 미인형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마음을 붙잡은 것은 옷차림이 아니라 걸음과 눈빛이었습니다. 박두월 여사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듯 두리번거리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곧은 걸음으로 그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눈빛은 조용했지만 깊이 있었고 어딘가 삶을 묵묵히 견뎌온 사람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 이병철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라면 나와 함께 고생할 수 있겠다. 말을 나눠본 것도 아닙니다. 집안 내력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저 몇 초간 마주친 표정, 걸음, 그리고 눈빛에서 그는 같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지나가고 난 뒤에도 그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하죠. 세상 기준으로 보면 조건이 평범한 여자일 뿐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한 번의 선택이 단지 한 남자의 결혼 상대를 고른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만남은 훗날 삼성이라는 기업, 더 크게 보면 한국 산업사의 한 축을 움직이는 출발점이 됩니다. 실제로 이병철은 16세 때 박두월 여사와 혼인하며 젊은 나이에 가정을 꾸리고 사업의 길에 들어섭니다.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 가운데 여러 명이 훗날 각각 그룹 회장, 재계의 주요 인물로 성장하게 되지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순간을 두고 퍼스트 임프레션, 그리고 슬라이싱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짧은 관찰만으로도 사람에 대해 놀랄 만큼 많은 정보를 읽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0.1초 정도의 순간에도 상대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고 몇 초 안에 내린 첫인상이 나중에 충분히 알고 난 뒤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물론 이 첫인상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고 편견에 휘둘릴 위험도 크지만 적어도 얼굴과 태도에는 그 사람의 삶이 어느 정도 새겨져 있다는 점은 여러 연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그는 훗날 사람의 얼굴에는 그동안 살아온 이력서가 적혀 있다고 말합니다.
눈빛이 지나치게 흔들리거나 말은 번지르르한데 표정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경계했고, 반대로 말이 서툴러도 눈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바라보는 사람에게서 신뢰를 느꼈습니다. 사업가로서는 숫자와 전략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의 방향을 읽는 눈을 키웠던 셈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볼 점이 있습니다. 인생 후반을 살아가는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단 몇 초의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첫 직장을 선택할 때, 배우자를 만났을 때, 혹은 어떤 친구와 마음 깊이 통한다고 느꼈던 그 짧은 눈빛과 말 한마디의 기억 말입니다. 지나고 보면 그때 그 선택 하나가 내 인생을 이 방향으로 돌려놓았구나 하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지요. 우리는 종종 운이 좋았다, 인연이었다 라고 가볍게 말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몇 초의 선택 안에는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생각, 가치관, 삶의 태도가 모두 섞여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결국 눈빛과 표정으로 새어나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누군가의 눈에도 우리는 그렇게 비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병철은 사람 보는 눈이 좋았다 라는 전설처럼 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 안의 마음이 지금 내 얼굴에, 내 말투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깊은 눈과 표정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그날 대구의 짧은 맞선 자리는 그렇게 한 기업가의 인생뿐 아니라 한 나라의 산업 지도를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아름다웠다고 해서 그 길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집안의 완강한 반대, 가난,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생활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첫 만남 뒤에 이어진 이야기, 온 가족의 반대를 뚫고 결혼을 선택해야 했던 젊은 두 사람의 결단과 용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결단 속에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사람 보는 눈과 나 자신을 믿는 힘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첫 만남에서 느꼈던 묵직한 확신, 저 사람이라면 나와 함께 고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곧 현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짧은 맞선이 지나고 두 사람의 혼사 이야기가 오르내리자 가장 먼저 반대하고 나선 이는 박두월 여사의 아버지였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건 불안하다. 장사꾼이 신랑감이 될 수는 없다. 당시만 해도 조선사회에서 가장 좋은 사익감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교사, 공무원, 의사, 은행원처럼 매달 정해진 월급이 나오는 직업이 선호의 1순위였지요. 일제강점기 1930년대만 해도 전문직 의사의 수입이 지주 다음으로 높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직업과 신분은 한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반면 장사꾼은 어땠을까요? 조선시대부터 상인은 신분 서열에서 늘 아래쪽에 놓였고 장사꾼은 믿을 게 못 된다는 편견이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로 넘어오면서 비록 도시상업과 공장이 발달하고 있었다 해도 장사꾼 사위는 여전히 부모 세대에게 불안한 선택이었습니다. 장사라는 건 오늘 벌고 내일 망할 수도 있는 길, 내일 일이 내일 보장되지 않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젊은 이병철은 당시만 해도 아직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은 한때 지주였지만 가세가 기울어 다시 일어서야 하는 형편이었고 그 자신도 이제 막 사업의 꿈을 품은 청년일 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가진 것이라곤 성실함과 눈빛뿐인 무일푼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사위감을 놓고 아버지가 걱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딸을 키워 시집 보내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평생 고생만 하다 끝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먼저 앞섰을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부모님, 특히 딸 키워 시집 보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만한 마음이지요. 하지만 정작 그 혼사의 주인공인 박두월 여사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주변에서 가정 형편이 불안하다, 장사꾼은 안정적이지 않다 라고 말할 때 겉으로 드러난 조건보다 그날 스쳐 지나갔던 청년의 태도와 말투를 떠올렸습니다. 맞선 자리에서 나눈 대화는 거의 없었지만 인사하는 자세,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예를 갖추는 모습, 그리고 잠깐 마주친 눈빛 속에서 그녀는 묘한 진중함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지 않을 거예요. 훗날 친척들의 반대를 설득하며 그녀가 했던 이 한마디는 사실 그가 가진 재산이나 학력에 대한 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양심과 진심을 보고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많은 여성들이 집안 어른이 정해주는 혼사에 따랐다면 박두월 여사는 자신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스스로의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큰 예식장도 풍성한 예물도 없이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뒷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만 모인 작은 홀레였습니다. 사진관에서 찍은 웨딩 사진 한 장 없고 피로연이라고 해도 마당에 펼쳐놓은 몇 상 차림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겸손한 풍경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실제 기록에 따르면 이병철은 1910년생으로 1926년 겨울 16세의 나이에 3살 연상이었던 1907년생 박두월과 결혼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너무 이른 나이지만 당시 농촌과 지방에서는 10대 후반, 20살 전후의 혼인이 흔했습니다. 일제의 식민 통치 아래 불안한 시대였지만 한편으로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시작되던 과도기였지요. 그런 시대의 이른 결혼은 그저 가정을 꾸리는 일이 아니라 불안한 세상을 둘이서 함께 건너가겠다는 하나의 결단이었습니다. 결혼 첫날 밤 소박한 방 안에서 나눈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인상적입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부터 진짜 시작이야. 하지만 앞으로 쉬운 날은 없을 거야. 대부분의 신혼 첫날이라면 로맨틱한 말, 달콤한 약속을 떠올리지만 이병철의 입에서 나온 말은 냉정에 가까운 현실의 고백이었습니다. 인생의 험난함을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박두월 여사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답합니다. 괜찮아요. 함께라면 어떤 길도 갈 수 있어요. 이 짧은 대화는 두 사람의 결혼이 단순한 연애 감정의 결론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안정된 조건을 주고받는 계약이 아니라 고생을 함께 나누자는 동지적 약속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시대 배경을 보면 이들의 결단이 얼마나 큰 모험이었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20, 30년대 조선은 일본 식민지 아래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억압, 경제적으로는 급격한 변동의 시기였습니다. 큰 도시와 공업지역에서는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일부 자본가와 상인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렸지만 동시에 수많은 농민과 서민들은 가난과 착취에 시달렸습니다. 장사를 한다는 것은 그 경랑 한가운데에 몸을 던지는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실패하면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길, 성공하면 새로운 세상을 열 수도 있는 길. 이병철은 바로 그 위험한 길을 선택했고 박두월 여사는 그 곁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인생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장면이 바로 온 가족의 반대를 뚫고 올린 그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 후에 그녀는 단지 집안 살림만 하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으로 집을 비우면 가게에서 계산서를 정리하고 물품을 나르며 직원들의 밥을 챙겼습니다. 낡은 한복 소매 끝에는 늘 장부와 연필이 달아 있었고 허리춤 주머니에는
언제나 동전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동전 소리 하나가 가게의 하루를 지탱했지요. 그러면서도 그녀는 불평 대신 담담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진심 없이 사는 게 부끄러운 거죠. 이 말은 단지 착하게 살자는 도덕 교훈이 아니라 두 사람이 걸어가려 했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돈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서로를 속이지 않고 신용을 지키며 살겠다는 다짐. 훗날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다 라고 말하며 삼성의 경영 철학을 세우는 바탕이 바로 이때 이미 정신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변의 반대가 틀려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많다는 것. 부모와 친척들은 늘 우리를 걱정합니다. 그 걱정이 사랑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인생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은 본인입니다. 누구를 배우자로 선택하고 어떤 일을 평생의 업으로 삼을 것인가는 결국 내가 누구를 믿고 함께 걸어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병철과 박두월의 젊은 시절 이야기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선택할 때 무엇을 먼저 보셨습니까? 집안 형편이었습니까? 직장이었습니까? 아니면 눈빛과 태도였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 중에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반대가 쏟아지는 결혼이었지만 묵묵히 함께 살아내며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고 뒤늦게 스스로를 토닥였던 분들, 혹은 반대로 주변의 반대가 고마웠던 선택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그때의 내 선택을 지금의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젊은 부부의 결혼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훗날 삼성이라는 거대한 기업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문턱을 넘었다고 해서 축복과 풍요가 자동으로 따라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한 칸짜리 방에서 시작하는 가난과 생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를 탓하지 않고 견뎌야 했던 긴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결혼 이후의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구의 낡은 방 한 칸, 쌀자루와 낡은 책상 하나에서 시작된 삼성 상해의 첫걸음, 그리고 가난 속에서도 빛났던 두 사람의 첫걸음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의 신혼살림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대구의 작은 골목 끝 낡은 방 한 칸이 전부였습니다. 방 한쪽에는 쌀자루와 마포 포대가 포개져 있었고, 다른 쪽에는 다리가 약간 휘어진 책상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얇은 장부와 먹이 담긴 벼루, 잘 다른 붓이 올려져 있었지요. 이 소박한 공간이 바로 훗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삼성의 첫 출발점, 삼성 상해의 씨앗이었습니다. 1938년 이병철은 대구에서 삼성 상해를 열었습니다. 당시 상호는 일본식 한자 표기로 미쓰보시, 상회, 산싱상회라고 썼고, 말 그대로 마른 생선과 국수, 과일 등 지역에서 나는 자파를 사고 팔며 중국 쪽으로도 수출하던 작은 무역상에 불과했습니다. 직원은 40명 남짓, 자본금도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가게가 훗날 전자, 조선, 건설까지 아우르는 거대 그룹의 뿌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 초라한 방 한 칸이 새삼 다르게 느껴집니다. 당시 조선의 경제 상황을 보면 이들의 도전이 얼마나 무모하면서도 치열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10, 40년대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은 농업 중심에서 제조업 중심 구조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었고, 1911년부터 1940년까지 1인당 생산량이 연평균 2%대 성장률을 보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본 자본과 대기업이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조선인 상인과 서민들에게는 치열한 경쟁과 불안정한 생계가 남았습니다. 값은 요동치고 외상은 늘고 언제든지 세무서나 일본 상공인에게 밀려날 수 있는 시대. 그 속에서 작은 상점을 연다는 것은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서는 일이었습니다. 새벽이 밝기 전 이병철은 노전을 들고 대구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새로 들어온 마른 생선, 국수, 곡식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거래처와 흥정을 했습니다. 낮에는 손수 짐을 실어 나르며 때로는 도시락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온종일 발품을 팔았습니다. 저녁에는 가게 문을 닫고 나면 낡은 책상 앞에 앉아 하루의 매출과 외상을 장부에 적어 넣었습니다. 그 옆에는 언제나 박두월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연필을 쥐고 남편이 불러주는 금액을 조용히 받아 적었습니다. 장부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종이에서는 잉크와 땀 그리고 희망이 섞인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외상값을 떼이는 일은 다반사였고 비가 오는 날이면 허술한 지붕 틈새로 물이 스며들어 장부에 번져 들어갔습니다. 빗물이 떨어지는 자리를 피해 둘은 장부를 들고 이리저리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도 생선 냄새가 가득한 가게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지 않고 묵묵히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또 떼였네. 어느 날 거래처 한 곳에서 약속했던 대금이 돌아오지 않자 이병철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때 박두월 여사는 장부를 덮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외상으로라도 물건을 가져갔다는 건 우리 가게를 믿었다는 뜻 아니에요? 언젠가는 갚겠지요.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그녀는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용을 잃는 일을 두려워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게 아니에요. 믿을 사람이 옆에 없을 때가 진짜 불행이에요. 이 말은 이후 두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신념이 됩니다. 어느 겨울날 생활 형편이 가장 바닥을 찍던 때의 일입니다. 며칠째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 가게와 집을 오가던 어느 날 이병철은 더 이상 못 견디겠다는 생각에 겨우 모은 동전을 쥐고 목욕탕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계산대 앞에서 보니 가진 돈으로는 온탕을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는 얼굴을 붉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일 드리겠습니다. 자존심이 바닥까지 내려앉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목욕탕 요금조차 외상으로 미뤄달라고 말해야 하는 현실. 그날 밤 그는 장부 한 귀퉁이에 조용히 한 줄을 적습니다. 오늘의 수치, 내일의 자산이 되리라. 훗날 그가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다 라고 강조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이런 경험들이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나중에 신용은 얻기까지는 세월이 걸리지만 잃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말하며 신용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꼽았습니다. 돈이 없어도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키고 사람과의 믿음을 깨뜨리지 않겠다는 결심. 그 결심이 가난한 청년 상인을 훗날 세계적인 기업인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경제사 연구자들은 당시 조선이 비록 전체적으로는 연 2% 안팎의 성장률을 보였지만 그 속에는 심한 불평등과 식민지 수탈의 구조가 존재했다고 말합니다. 일본 대기업과 총독부가 큰 이익을 챙기고 조선인 상인과 노동자는 그 틈새에서 버티며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작은 상점이 살아남으려면 남들보다 싸게 팔거나 더 많이 끌어모으는 것보다 신용으로 승부해야 했습니다. 물건이 조금 비싸도 이 집은 약속을 지킨다는 믿음,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는 평판이야말로
유일한 경쟁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박두월 여사는 그런 남편의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 쌀을 아껴야 하는 날에도, 장부에 빨간 줄이 늘어가는 날에도 그녀는 늘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것도 지나갈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이 말 속에는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깊은 현실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가난은 잠시일 수 있지만 그 가난 속에서 서로를 탓하고 마음의 빚을 쌓아버리면 그 상처는 평생을 갑니다. 반대로 주머니는 비어 있어도 서로를 향한 신뢰와 존중이 남아있다면 그 부부는 언젠가 다시 일어설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려보면 통장 잔고가 줄어들던 숫자보다 더 선명하게 기억나는 건 그때 내 곁에 서 있던 사람의 얼굴과 말 한마디일 때가 많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라는 그 한마디가 어쩌면 수백만 원의 돈보다 더 큰 힘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병철과 박두월의 젊은 날은 초라했습니다. 낡은 방 한 칸, 비새는 지붕, 외상으로 떼인 대금, 목욕탕 요금도 내지 못해 고개를 숙여야 했던 날들. 그러나 그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는 대신 신용을 지키고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 믿음이 훗날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삼성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런 가난과 시련의 끝자락에서 탄생한 또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집안에 남은 마지막 귀중품, 한 벌의 한복이 어떻게 위기의 삼성 상해를 살려낸 첫 자본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한복에 담긴 희생과 사랑의 의미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가난은 어느 날 갑자기 끝이 난다기보다 천천히 깊어지는 그림자처럼 다가옵니다. 삼성 상해를 연 지 얼마 되지 않아 두 사람에게도 그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장사는 잘 풀리지 않았고 거래처는 대금을 미뤘습니다. 낮에는 어떻게든 웃으며 손님을 맞았지만 밤이 되어 계산대를 마주하면 둘 사이에는 말 대신 긴 한숨만 오갔습니다. 어느 날 결국 집안의 돈이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드러냈고 장부에는 빨간 줄이 더 많아졌습니다. 더 이상 빌릴 곳도 당장 손댈 현금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두월 여사는 조용히 장롱 앞에 섰습니다. 장롱문을 열자 결혼할 때 친정에서 정성껏 지어보내준 한 벌의 한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운 빛깔의 저고리와 치마, 아직 제대로 입어보지도 못한 말 그대로 단 하나뿐인 좋은 옷이었습니다. 아내로서, 딸로서, 여자로서의 추억과 꿈이 함께 들어있는 옷이었지요. 잠시 옷고름을 쓰다듬던 그녀는 결국 결심한 듯 한복을 조심스럽게 개어 보자기에 쌓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거라도 내다 팔아야겠어요. 대구 거리에는 당시 헌옷을 사들이는 가게, 전당포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기 동아시아 곳곳에서 서민과 상공인들은 급전이 필요할 때 옷가지와 생활용품을 전당포에 맡기고 작은 자금을 구하곤 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본과 식민지 조선에서도 전당포는 노동자, 잡상인, 서민들의 생활자금을 보탠 대표적인 금융창구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옷 한 벌은 곧 마지막 자존심이자 비상금이었습니다. 눈발이 성기게 흩날리던 겨울날, 박두월 여사는 낡은 보자기를 품에 안고 대구의 헌옷 상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걸음은 놀랄 만큼 단단했습니다. 그 길은 단지 옷을 팔러 가는 길이 아니라 남편의 꿈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헌옷 가게 주인은 보자기를 풀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오래돼서 값이 그리 많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게 우리 집에 가장 소중한 돈이에요. 그날 그녀가 손에 쥔 돈은 겨우 3원 50전. 지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큰 금액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의 평균 임금과 물가를 생각하면 서민 가정 한동안의 식비와 장사 미천을 마련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절박한 목숨줄 같은 돈이었습니다. 식민지 시기 도시 노동자의 일당이 겨우 몇 원 수준에 불과했다는 자료를 떠올려 보면 이 3원 50전이 얼마나 절실한 돈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그 돈을 남편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여보, 이 돈으로 다시 시작해봐요. 이병철은 잠시 말없이 그 돈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손에는 낡은 지폐, 다른 손에는 아내가 더 이상 입지 못하게 된 한복의 기억이 함께 얹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다시 밀가루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밀가루로 국수를 만들고 건어물과 함께 새로 상품을 꾸려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날의 장사는 이상하리만치 잘 풀렸습니다. 마치 막혀있던 물길이 조금씩 트이듯 작은 주문들이 이어졌고 몇몇 단골은 요즘 힘들다더니 다시 힘내는 모양이네 라며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그날의 수익은 크지 않았지만 그 매출이 바로 삼성 상해가 다시 일어서게 하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물론 한 번의 장사가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준 것은 아닙니다. 그 뒤로도 박두월 여사는 여러 차례 헌옷 가게를 드나들어야 했습니다. 장롱 속 저고리, 허리띠, 비단 조각, 결국에는 결혼식 때 어머니가 손수 달아준 자개 놀이개까지 하나둘 손에서 떠나보냈습니다. 옷장이 비워질수록 가게의 장부에는 조금씩 숨 쉴 틈이 생겨갔습니다. 훗날 그녀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적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그 한복이 우리 집의 첫 투자금이라고 믿었어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저 가난한 집안에서 옷 한 벌 팔아 장사 미천을 만든 이야기일 뿐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 그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놓으며 남편의 꿈을 믿겠다고 서명한 눈에 보이지 않는 계약서와도 같았습니다. 이병철은 훗날 그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 벌의 낡은 옷이 한 나라의 산업을 살렸다. 물론 이 표현은 과장이 섞인 비유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는 그 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직원들의 땀, 한국 경제의 성장, 정부의 산업정책이 함께 어우러져 지금의 삼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이 주는 울림이 큰 이유는 그 거대한 역사의 시작이 너무도 작고 소박한 희생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경제사 자료를 보면 위기 때마다 사람들은 늘 비슷한 선택을 해왔습니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때도 또 최근 경기 침체 때도 빠듯한 형편의 서민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옷과 귀중품을 맡기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누군가에겐 그저 중고품 하나일 뿐인 물건이 어떤 이에게는 인생의 추억과 자존심이 담긴 마지막 보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물건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걸 내놓으면 우리 집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한복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적인 부부 이야기를 넘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로 읽힙니다. 무너질 듯한 현실 속에서도 서로를 의심하기보다 그래도 다시 해보자를 택한 한 여인의 용기, 그 용기가 한 남자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그 남자가 세운 기업이 훗날 수많은 가정의 밥상을 책임지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의 삶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가장 소중한 물건 하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물건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 시간을, 내 체력을, 내 자존심을 누군가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젊은 날 내 곁에 있었던 사람들, 나를 믿고 함께 버텨준 가족과 친구들을 떠올리면 아마 각자의 한복 이야기가 한두 개쯤은 마음속에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한 벌의 낡은 한복은 지금 이 세상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한복에 깃들어 있던 마음,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는 조용한 용기는 여전히 삼성의 이야기 속에 그리고 우리의 기억 속에 살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몸까지 덜어내며 버텨낸 가난한 시절 속에서 두 사람을 지탱해 주었던 또 하나의 작은 상징, 단 하나뿐이었던 밥그릇에 담긴 사랑과 약속의 의미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자꾸 한 장면에서 마음이 멈춥니다. 바로 밥그릇 하나의 기억입니다. 결혼 초 두 사람의 집에는 제대로 된 살림살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옷장이라고 해도 옷 몇 벌이 달랑 걸린 나무장 하나, 그 옆에는 다리가 기운 상처럼 위태로운 탁자, 그리고 벽에는 종이가 조금 벗겨진 채로 겨울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헐거운 살림살이 속에서 두 사람은 크게 불편함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너무 소박했습니다. 집에 밥그릇이 단 하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면 박두월 여사는 허기진 배를 안고 작은 가마솥에 쌀을 부었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쌀 몇 줌에 볼이나 잡곡을 섞어 밥을 지으면 방 안에는 금세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밥이 다 되면 그녀는 집에 유일하게 제대로 된 사기 그릇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그릇에 밥을 소복하게 담고 남편 앞에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당신 먼저 드세요. 그럴 때마다 이병철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요, 여보가 먼저 먹어요. 오늘 하루도 고생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밥그릇이 아내쪽으로 밀려갔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당신이 든든해야 가게도 버티죠. 먼저 드세요. 이 작은 실랑이가 거의 매일 밤 같은 대사로 반복되었습니다. 밥그릇 하나를 사이에 두고 먼저 먹겠다고 다투는 대신 서로에게 양보하며 웃었습니다. 결국에는 누가 먼저든 한 숟갈씩 나누어 먹게 되지만 그 과정 자체가 두 사람에게는 따뜻한 의식이었습니다. 훗날 이병철은 이 시절을 떠올리며 이렇게 회상합니다. 우리는 밥그릇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약속이었다. 밥그릇 하나뿐이었던 시절, 때로는 쌀이 모자라 죽을 쑤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물을 넉넉히 잡고 한참을 끓여 국처럼 만들어 놓고도 둘은 여전히 같은 그릇에 수저를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어느 날 밥이 너무 얇아 멀거워 보이자 박두월 여사가 이렇게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밥이 좀 얇네요. 대신 웃음을 2배로 채워 넣었어요. 그 말에 이병철은 한동안 말없이 웃다가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배는 고팠지만 마음 한켠에서 묵직한 감사가 올라왔던 것이겠지요. 우리가 살았던 한국 현대사를 떠올려보면 이런 풍경은 결코 특이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1950년대 전쟁 직후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은 $70 수준에 불과했고 두세 식구가 한 그릇으로 밥을 나누어 먹는 풍경은 흔했습니다. 넉넉한 밥상보다 서로 양보하며 한 그릇을 돌려 쓰던 시절이 길었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밥 한 그릇 나눠 먹던 때가 가장 정이 많았지라고 회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 나라의 경제가 자라난 이야기를 할 때도 숫자와 그래프 이전에 떠오르는 건 결국 이런 작은 식탁의 모습입니다. 통계는 말합니다. 한국 경제가 1960년대 이후 연평균 7, 8%에 달하는 고도 성장을 이루며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속도로 가난에서 벗어났다고요. 하지만 그 성장의 밑바탕에는 숫자로 셀 수 없는 수많은 밥그릇의 기억이 깔려 있습니다. 가족들이 한 그릇을 돌려가며 먹으면서도 언젠가는 우리도 두 그릇에, 세 그릇에 넉넉히 담아 먹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다짐하던 마음들이었지요. 이병철 부부의 밥그릇도 그런 의미였습니다. 단순한 식기가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자 결심의 증거였습니다. 언젠가는 이 밥그릇 하나를 수많은 밥그릇으로 채우는 날이 올 거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다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훗날 삼성의 경영원칙 가운데 하나인 작은 것도 소중히 여겨라 라는 정신은 바로 이 밥그릇에서 자라난 것 같기도 합니다. 작은 그릇 하나를 아끼고 돌렸으며 그 안에 마음을 담았던 경험이 나중에 사업에서도 사소한 실수 하나, 작은 약속 하나를 함부로 여기지 않는 태도로 이어졌겠지요. 이병철은 나중에 젊은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사랑도 사업도 결국은 신뢰의 밥그릇 하나에서 시작한다. 밥그릇은 비어 있을 수도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그릇을 둘러싼 마음의 태도입니다. 누군가는 더 많이 담기 위해 남의 몫까지 빼앗으려 하고 누군가는 자기 몫을 조금 덜어 다른 사람에게 떠줍니다. 한 집안, 한 회사, 한 사회의 품격은 결국 이 한 그릇을 어떻게 나누느냐에서 드러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경기도 용인에 있는 호암미술관 한켠에는 이병철 회장이 젊은 시절 사용했다는 밥그릇이 소박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유물처럼 화려한 장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금빛이 도는 값비싼 도자기도 아닙니다. 그저 군데군데 잔 흠집이 난 평범한 사기 그릇 하나입니다. 그러나 많은 방문객들이 그 앞에서 발길을 멈추는 것은 그 그릇이 담고 있는 이야기를 알기 때문입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고 오로지 사랑과 신뢰로만 채워진 밥 한 그릇의 무게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이런 밥그릇 하나쯤은 있을지 모릅니다. 젊은 날 형편이 넉넉지 않을 때 서로의 몫을 나눠 먹으며 키운 자식들, 힘겨운 세월을 함께 건너온 부부의 기억, 혹은 어려운 친구에게 선뜻 내어준 점심 한 끼, 시간이 지난 지금 그때의 그릇은 남아있지 않아도 그때 나눴던 마음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사랑하는 사람과 무엇을 나누고 싶으십니까? 따뜻한 밥 한 그릇일까요? 아니면 그 밥을 함께 견디는 마음일까요? 아마 정답은 둘 다일 것입니다. 밥이 있어야 마음도 버티고 마음이 있어야 밥맛도 나는 법이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처럼 밥그릇 하나에 담긴 약속과 신뢰가 어떻게 이병철의 경영 철학, 특히 사람을 보는 눈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어떤 표정과 눈빛에서 함께 걸을 사람을 알아보았는지,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도 그 지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겁니다. 도대체 이병철은 사람을 어떻게 봤길래 평생 그렇게 인연을 잘 골라냈을까? 호암 이병철 회장은 젊은 시절부터 사람을 볼 때 학력이나 스펙보다 얼굴과 말투, 눈빛을 먼저 봤다고 회상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굴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써내려간 이력서다. 겉모습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세월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가 얼굴과 표정, 눈빛에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본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사람을 뽑을 때도 화려한 이력서나 유학 경력보다 더 먼저 표정과 태도를 살폈습니다. 기술은 가르칠 수 있지만 마음은 가르칠 수 없다. 이 말은 삼성의 인사 철학을 꿰뚫는 한 줄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삼성의 경영 이념은 꽤 이른 시기부터 인재 제일, 인간 중심이라는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1970년대에
이미 사업보국, 인재제일, 합리추구라는 3대 정신을 내세웠고 호암 본인도 사람 중심의 원칙이 경영의 뿌리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훗날 그의 철학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호암상 역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정신과 공익정신을 기리는 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사람을 볼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봤을까요? 첫째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면접 자리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말이 서툴러도 눈을 피하지 않는 사람을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나는 보다가 아니라 눈으로 말하는 사람을 믿는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눈빛은 속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사람들은 첫인상을 형성할 때 몇 초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상대의 얼굴 표정과 눈빛, 몸짓을 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신 슬라이싱, 틴 슬라이싱이라는 개념인데 아주 얇은 정보 조각만 보고도 꽤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인간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특히 눈을 마주치는 방식은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 연구에서 적절한 눈맞춤은 상대에게 관심과 진심, 신뢰를 전달하는 중요한 비언어적 신호로 나타났고 눈을 자주 피하거나 손동작이 지터리하게 떨릴 때 사람들은 더 불안해하고 정직하지 못하다고 느끼기 쉽다고 합니다. 호암이 평생 눈빛을 중시했던 것은 이런 과학적 연구가 나오기 훨씬 전이지만 현실 속에서 몸으로 체득한 지혜였던 셈입니다. 둘째는 말투와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사람이 내뱉는 말의 내용 못지않게 그 말이 나오는 속도와 톤, 숨의 길이를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너무 빠르고 조급한 목소리는 아직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신호로 보았고 조용하지만 힘있게 상대를 안심시키며 말하는 사람에게서 복을 부르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조용히 말해도 결국 신뢰를 얻는 사람이 진짜다. 삼성상의 초창기 그는 상인을 뽑을 때도 돈을 다루는 손놀림보다 먼저 말투와 표정을 봤습니다. 손은 연습으로 빨라질 수 있지만 말 속에 배어있는 남을 향한 존중과 따뜻함은 하루아침에 흉내내기 어렵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작은 순간에 드러나는 태도였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거래 계약서에 아주 사소한 숫자를 잘못 적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금방 고치면 될 작은 실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그 직원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직원은 아이고,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라며 웃어 넘기려 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가락과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실수는 괜찮다. 누구나 한다. 하지만 감추는 습관은 절대 안 된다. 그 사건 이후로 삼성 안에는 정직 보고의 원칙이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실수했다고 숨기기보다 오히려 먼저 솔직하게 보고하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문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삼성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볼 때마다 그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보다 마음의 온도를 먼저 물었습니다. 눈빛에 따뜻함이 있는지, 말 속에 남을 배려하는 숨이 있는지, 실수했을 때 눈을 피하는지, 마주 보는지, 이런 태도는 단지 그의 개인적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심리학과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보면 비언어적 행동이 신뢰 형성과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 반복해서 확인됩니다. 표정, 목소리, 자세, 손짓 같은 비언어적 신호가 상대에게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구나를 느끼게 만들고 이것이 곧 관계의 질과 행복감을 좌우한다는 것이지요. 호암은 이런 내용을 책으로 공부해서 알았다기보다 가난과 실패, 수많은 만남과 거래 속에서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올바른 사람 위에 세운 기업만이 100년을 간다. 그의 이 말은 단지 회사 경영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원칙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이 들어가며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인연은 내 마음을 탁월하게 지치게 만들고 또 어떤 인연은 짧은 대화만으로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돌아보면 그 차이는 결국 그 사람이 나를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았는가, 어떤 말투로 대했는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게 짓는 표정과 눈빛, 무심코 건넨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평생 잊히지 않는 인상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첫 7초 안에 상대에 대한 인상을 결정하고 그때 본 얼굴 표정과 몸짓이 나중에 판단에도 오래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암의 사람을 꿰뚫어 보는 눈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먼저 보십니까? 상대의 직업, 재산, 배경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눈빛과 말투,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일까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얼굴과 눈빛, 내 말투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있을까?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지위보다 더 선명하게 남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기억입니다. 호암이 그토록 사람을 보는 눈을 갈고 닦았던 이유도 거대한 회사를 세우기 위해서라기보다 함께할 사람들을 제대로 선택하고 그들과 오래가기 위해서였을지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이병철이 어떻게 진짜 인재와 가짜 인재를 구별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오늘 우리의 일상 인간관계에도 어떤 힌트를 주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임직원, 협력업체 대표, 은행가, 정부 관계자, 심지어 길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상인까지.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사람을 스펙으로만 판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머리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였습니다. 지식은 배울 수 있지만 마음의 품격은 타고나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진짜 인재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바른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세상에 많지만 불리한 상황에서도 정직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적다는 걸 그는 젊은 시절 장사판에서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지요. 삼성 상해 시절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입 직원 한 명이 거래대금을 잘못 계산해 회사가 손해를 보게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전산 시스템이 있던 때도 아니었고 모든 계산을 손으로 일일이 적어 넣던 시대라 작은 실수 하나가 곧 큰 손해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때는 회사에 돈 한 푼이 귀하던 시기였습니다. 실수를 알아챈 이병철은 조용히 그 직원을 불렀습니다. 이건 실수인가 아니면 숨기고 싶은 일인가? 직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순간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조금만 넘겨짚고 둘러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까? 솔직히 말했다가 혼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잠시 뒤 그는 고개를 들고 회장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숫자를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직원의 가슴은 쿵쾅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돌아온 말은 호통이 아니었습니다. 좋다. 너는 합격이다. 그날 이후 이병철은 사내 게시판에 한 줄을 써 붙였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실수해도 다시 일어선다. 이 단순한 문장이 훗날
삼성의 인사 철학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실수 자체보다 실수를 대하는 태도를 더 중요하게 보는 문화. 잘못을 숨기고 책임을 피해가는 사람보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기준 말입니다. 그는 진짜 인재를 구별하는 세 가지 기준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 작은 약속을 지키는가. 큰 프로젝트나 거창한 선언 이전에 약속 시간, 사소한 전화 한 통, 내일 꼭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 같은 일상의 약속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봤습니다.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큰 약속도 쉽게 깨트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불이익이 있어도 정직한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당당해지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조금만 속이면 내게 이익이 돌아올 것 같은 상황에서 여전히 정직을 선택하는지, 그는 이런 순간에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남의 공을 인정할 줄 아는가. 성공했을 때 모든 공을 자신에게만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함께 수고한 사람들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뒤에 사람을 진짜 인재로 보았습니다. 빛나는 별보다 어두운 밤 남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 사람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그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가짜 인재로 분류했습니다. 머리로 일하는 사람은 많지만 마음으로 책임지는 사람은 드물다고 본 것입니다. 외모나 말재주에 대해서도 그는 냉정했습니다. 말이 화려한 사람보다 조용히 일하는 사람을 믿는다. 어떤 사람은 회의 자리에서는 누구보다 목소리가 크고 자신을 과장되게 포장하는 데 능숙합니다. 그러나 막상 일이 돌아가면 책임은 남에게 돌리고 공은 자신에게만 챙기려 합니다. 그는 이런 사람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한 번은 서울 본사 면접 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지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어필했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뭐든 해내는 사람입니다. 보통이라면 성실하겠다며 좋은 인상을 받을 수도 있었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저는 성실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변에서 그렇게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지요. 면접장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이 한마디는 겸손한 인재의 기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진짜 실력자는 스스로 떠들기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인정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재는 찾는 것이 아니라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실수한 직원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관행이 생겼습니다. 실수를 숨기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설 발판을 마련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리더가 성장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누군가의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를 바꿉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실수했을 때 그를 짓눌러 버리느냐 아니면 다시 일어나도록 손을 내밀어 주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반대로 그가 가장 경계했던 가짜 인재는 따로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유능해 보이고 말도 번지르르 하지만 속으로는 늘 이익만 계산하는 사람. 팀이 함께 잘 되는 것보다 자신의 승진과 보너스에만 관심 있는 사람. 그는 이런 사람에게 절대 조직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성공만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이끌 수 없다. 훗날 그의 노트에서 발견된 한 구절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진짜 인재는 빛나는 별이 아니다. 어두운 밤 남을 비추는 등불이다. 생각해보면 인생 후반에 우리가 진짜 고마워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혼자 반짝이며 자기 자랑만 늘어놓던 사람보다는 내가 힘들 때 옆에서 말없이 등을 받쳐주던 사람, 나보다 내 사정을 먼저 생각해 주던 사람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회사나 가정, 친구 관계를 떠올려 보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등불 같은 사람이
꼭 한두 명씩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나는 과연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등불이 되어주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호암이 말한 진짜 인재의 기준은 사실 특별한 리더십 이론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막상 눈앞의 이익 앞에서 쉽게 놓쳐버리는 아주 기본적인 덕목들입니다. 작은 약속, 불리한 순간의 정직, 남의 공을 인정하는 겸손. 나이가 들수록 이런 덕목은 점점 더 귀해지고 그래서 더 큰 가치가 됩니다. 당신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당신이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 잘하고 능력만 뛰어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이익보다 우리의 신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누군가가 당신을 떠올릴 때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병철이 실제로 만나 평생을 함께 걸으며 성장시킨 운명을 바꾼 인연, 그가 평생 믿고 의지했던 한 동반자의 이야기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인연 속에는 함께 걷는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인생 후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돌아보면 이병철 회장의 인생에는 여러 인연이 등장하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바로 평생의 동반자 박두월 여사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삼성의 역사를 말할 때 대구의 작은 상점, 서울로의 이전, 전자산업 진출, 세계적인 그룹으로의 성장 같은 굵직한 사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큰 변화들 뒤에는 불을 들고 서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삼성 상해를 막 시작했을 무렵 밤마다 가게의 불이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부를 정리하는 이병철의 앞에는 희미한 등잔불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등을 조금 더 가까이 가져다 주는 박두월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여보, 글씨가 잘 안 보이잖아요. 불 좀 더 가깝게 가져갈게요. 단순한 한마디 같지만 그 말 속에는 당신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이 함께 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 한 줄기 불빛이 있었기에 그는 장부 위에 빽빽이 적힌 숫자들 사이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후대의 기록들을 보면 삼성은 1938년 대구에서 시작된 작은 무역상에서 출발해 1947년에는 본사를 서울로 옮기고 한국전쟁 시기에는 부산에서 제1제당을 세우는 등 사업 영역을 넓혀갑니다. 1954년에는 제1모직을 설립해 대구 칠산동에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의 방직 공장을 세우며 단순한 상해가 아니라 제조업 기반을 갖춘 기업으로 변신하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 조선, 건설, 금융으로의 확장은 이 첫 제조업 투자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결단들이 내려지던 밤마다 그 곁에서 등을 들고 있던 사람을 우리는 자주 잊곤 합니다. 새로운 공장을 짓겠다는 결정은 회장 혼자 책상 앞에서 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럼 또 빚을 져야겠네. 당분간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겠지. 라는 말을 묵묵히 삼키는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즘 학자들은 이런 관계를 두고 배우자, 지원 스파우설 서포트라는 말을 씁니다. 기업가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를 보면 배우자가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함께 고민을 들어주고 때로는 실질적인 조언을 해줄 때 사업가의 행복감과 스트레스 수준이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의 지지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고 기능적 제한이 적다는 결과도 보고합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배우자 하나가 보약 10제보다 낫다는 옛말이 현대의학과 심리학에서도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병철과 박두월의 관계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업을 세웠지만 아내는 그 사람을 세웠습니다. 누군가는 회장님의 업적으로 제1제당,
제일모직, 이후 전자공장과 조선 중공업 진출을 이야기하겠지만 다른 누군가의 눈에는 그 모든 결정의 뒤편에서 당신이 옳다고 믿으면 나는 그 길을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말해주던 한 사람이 보입니다. 실제로 삼성의 역사를 정리한 여러 기사들을 보면 이병철은 전쟁과 혼란 속에서도 설탕공장, 방직공장 같은 기초산업에 투자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짧은 기간에 산업구조를 바꾸어야 했고 값비싼 수입 직물 대신 국산 양복지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제일모직 공장은 영국 수입품의 5분의 1 가격으로 양복감 생산에 성공해 결국 수입 물량을 밀어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나라 전체 입장에서 보자면 산업화의 한 걸음이었지만 한 가정의 눈으로 보면 집까지 저당 잡히며 시도한 모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박두월 여사는 남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지금이라고 다르겠어요? 이번에도 우리답게 해요. 이 한마디는 무조건 당신 말이 맞다는 맹목적인 동조가 아닙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함께 견뎌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본 부부는 잘 나갈 때의 화려함보다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경험을 믿게 됩니다. 최근 연구들에서도 사업을 하는 사람의 삶의 질은 단순히 수입이나 매출이 아니라 옆에서 지지해주는 가족, 특히 배우자의 태도에 크게 좌우된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정서적 지지와 이해가 높은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우울감이 적고 신체 기능 저하도 느리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옆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지 과학도 이제야 인정하고 있는 셈이지요. 그래서 이병철이 자주 했다는 말, 사람의 운명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걷는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 는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신체 건강 면에서도 입증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혼자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지만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고 나면 깨닫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나를 지탱해 준 것은 결국 곁에 서 있던 한 사람의 말 한마디였다는 것을요. 삼성을 키워온 과정에서도 이병철은 이 함께 걷는 사람의 가치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영자들에게 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혼자 이기고 싶은가? 아니면 함께 성장하고 싶은가? 혼자 이기고 싶은 사람은 결국 주변을 소모품처럼 쓰게 됩니다. 사람을 도구로 보는 눈으로는 오래가는 조직을 만들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함께 성장하고 싶은 사람은 동료를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봅니다. 이런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결국 평생을 함께 걸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숫자로 치면 몇 명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몇 사람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누군가는 내게 지금 힘들어도 당신이라면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 주었고, 또 누군가는 그 길은 아닌 것 같다 며 조심스레 브레이크를 걸어 주었을 것입니다. 중장년 노년의 시기에 접어들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새로운 사람 만나서 뭐 하겠나. 하지만 연구를 보면 나이가 들어서도 좋은 사회적 지지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일수록 우울감이 적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도 더 잘 유지된다고 합니다. 결국 인생의 후반부 건강은 혈압 수치만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성공 전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는 일, 오래된 인연에게 그때 고마웠다고 한 번 더 말하는 일,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누구와 어떻게 나눌지 천천히 돌아보는 일일 것입니다. 이병철에게 있어 인생 최고의 행운은 삼성이라는 기업이 아니라 그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말년에 삼성은 기술로 성장했지만 사람으로 지켜진다라고 말하며 사람 중심의 경영 철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은 옆에 함께 걸어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다.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당신 곁에는 어떤 사람이 서 있었나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길을 누구와 함께 걷고 싶으신가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처럼 동반자에 대한 그의 생각이 어떻게 삼성이라는 조직 문화 속에서 구체적인 사람 중심 경영으로 자리 잡았는지, 함께 성장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그가 했던 노력들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사람 보는 눈은 결국 삼성이라는 조직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평생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회사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사람으로 무너진다.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그가 몸으로 겪은 경험에서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장사를 하며 신용을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함께 고생을 나누는 사람과 남의 어깨에만 올라타려는 사람을 똑똑히 본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경영자가 된 뒤에도 회사의 체계나 전략보다 먼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조직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삼성 상해 시절 직원 수가 10명도 되지 않을 때부터 그는 매일 아침 사람을 먼저 살폈다고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얼굴이 조금 어둡네. 무슨 일 있나? 짧은 이 한마디가 직원들에게는 월급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내 얼굴을 기억하고 표정의 변화를 알아차려 주는 것, 그 경험은 사람에게 나는 이곳에서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구나 라는 감각을 줍니다. 이병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다. 회사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회사를 위해 직원이 일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그는 방향을 거꾸로 잡았습니다. 회사가 사람을 소모품처럼 쓰는 순간 그 회사는 오래갈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 회사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해야 비로소 사람도 회사를 위해 진심을 다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돈이 많지 않던 시절에도 사람을 위한 제도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1950년대 아직 회사 매출이 크지 않던 때에 이미 직원 식당과 기숙사를 마련하고 의료 지원 제도까지 도입합니다. 그 시절만 해도 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이런 투자를 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돈도 없는데 왜 이런 데 쓰시냐는 질문이 나오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사람이 편해야 회사가 산다. 오늘날 경영학에서는 심리적 안정감, 직원 경험, employee experience 같은 말로 이런 개념을 설명합니다. 직원들이 조직 안에서 인간으로 존중받고 실수해도 즉시 쫓겨날 걱정을 하지 않으며 기본적인 생활과 건강이 지지받는다고 느낄 때 그 조직의 혁신성과 몰입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가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야 학문이 이름을 붙여주었지만 호암은 이미 현장에서 이 원칙을 몸으로 깨닫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가 만든 조직 문화의 특징 중 하나는 직원들을 삼성 가족이라고 부른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표현이 때로는 회사에서 남용되기도 하지만 적어도 그가 처음 이 말을 썼을 때는 회사와 직원이 서로의 삶을 책임지는 관계를 지향하고자 하는 뜻이 강했습니다. 그는 직원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었고 시간이 허락하는 한 직원들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도 직접 모습을 비추려 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와 주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직원과 가족들은 깊은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호암이 왔다는 말 한마디에
눈물을 흘리던 직원도 있었다고 하지요. 또한 그는 말단 직원에게도 종종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일해보니 어떤가? 뭐가 가장 힘든가? 이 질문 하나가 사람들을 달라지게 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진심으로 궁금해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면 같은 일을 해도 마음가짐이 바뀝니다. 이병철이 꿈꿨던 이상적인 조직은 단순히 실적이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잘 되면 남들이 질투하는 회사가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회사였습니다. 누군가가 잘 되면 부러워하지 말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어라. 그래서 그는 회의 시간에도 질책만 하거나 실적만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공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시간을 일부러 넣었습니다. 한 직원이 동료를 추천하면 이병철은 직접 서명을 해서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 회사는 나를 기억하는구나 라는 자부심을 심었습니다. 그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조직은 실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온기로 유지된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모여있는 집단은 많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시기하고 뒷말이 끊이지 않는 조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조금 서툴러도 서로 도와주고 실수했을 때 함께 막아주는 조직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집니다. 그는 이 차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술교육 못지않게 마음과 관계의 문화를 가꾸는 데 신경을 썼습니다. 이런 사람 중심 철학은 오늘날 경영학에서도 점점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직원의 행복과 조직 성과를 연구한 여러 보고서를 보면 직원들이 나는 이 조직에서 존중받는다,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라고 답하는 회사일수록 이직률이 낮고 고객 만족도와 재무 성과도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인생 후반기에 접어든 많은 분들이 이미 몸으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좋은 조직은 월급 액수 이전에 사람 냄새가 나는지 아닌지에서 갈립니다. 이병철은 엄격한 경영인이기도 했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경영자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강조한 말도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기술은 사람의 손끝에서 태어난다. 이 말은 세상의 빠른 변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시대는 바뀌고 기술은 하루가 멀다 하고 진화합니다. 오늘의 첨단 기술이 내일이면 구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존중하고 신뢰를 지키고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만은 어느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삶으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지금 당신이 속한 조직, 직장이든 교회든 동호회든 가족이든 그곳은 당신을 성장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모시키고 있습니까?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존재가 존중받는 느낌이 든다면 그곳은 이미 좋은 조직입니다. 반대로 늘 비교와 경쟁, 소문과 뒷말로 가득하다면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도 그 조직은 언젠가 스스로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중장년과 노년의 시기는 젊을 때처럼 어디에 취업할까를 고민하는 나이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조직 안에서 살아갑니다. 가족이라는 조직, 친구 모임이라는 조직, 지역사회라는 조직 속에서요. 이때 이병철이 말한 사람 중심 경영의 철학은 이제 와서 회사 운명을 바꾸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힌트가 됩니다. 누군가가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박수 쳐줄 수 있는지, 약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작은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속한 조직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나 하나가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면 그 온도가 내 자녀와 손주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이병철 회장이 말한 복을 부르는 사람들의 5가지 징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눈빛, 말투, 목소리, 자세, 웃음, 이 5가지 작은 표정과 습관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복을 불러들이는 문이 될 수 있는지 그의 경험과 오늘의 시각을 함께 겹쳐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병철 회장이 생전에 자주 이야기했던 이른바 복을 부르는 사람들의 5가지 징표를 조금 더 찬찬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산다. 복을 부르는 사람은 따로 있다. 그가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관찰한 결과 삶이 비교적 순탄하고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5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눈빛, 입과 말투, 목소리, 자세와 태도, 그리고 웃음. 언뜻 보면 너무 단순해 보이지요. 하지만 이 단순한 5가지가 나이 들어 돌아보면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징표는 눈빛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다. 그 사람의 눈이 흔들리면 그 마음도 흔들린다. 복을 부르는 사람의 눈빛은 맑고 따뜻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왠지 모르게 불안이 가라앉고 이 사람 곁에 있으면 괜찮겠다 라는 믿음이 생기는 눈빛 말입니다. 그는 면접이나 회의 자리에서 긴 설명보다 이 눈빛을 더 오래 보려 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심리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를 처음 볼 때 말보다 얼굴과 눈을 먼저 보고 신뢰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특히 오래도록 눈을 회피하거나 눈빛이 지나치게 불안정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숨기고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반대로 과하게 노려보지 않으면서도 담담하게 눈을 마주치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솔직하구나 하는 신뢰가 생깁니다. 두 번째 징표는 입과 말투입니다. 복을 부르는 사람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만든다. 그는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말투에 남을 깎아내리는 가시가 많고 불평과 험담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결국 주변을 메마르게 만든다고. 반대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먼저 하세요. 괜찮습니다.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입에 올릴 줄 아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곁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언어 심리학에서는 긍정적이고 배려가 담긴 말투를 쓰는 사람일수록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고 갈등 상황에서도 더 잘 풀어간다는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사실을 전하더라도 비꼬는 말투와 부정적인 표현이 많을수록 상대는 위협으로 느끼고 관계가 쉽게 틀어진다고 하지요. 나이가 들수록 뭔 말을 하느냐보다 어떤 말투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참 실감납니다. 세 번째 징표는 목소리입니다. 목소리가 급한 사람은 마음이 아직 조급한 사람이다. 복을 부르는 사람의 목소리는 대개 조용하지만 힘이 있습니다. 다급하게 쏟아내지 않고 한 박자 느린 듯하지만 듣는 사람을 안심시키는 울림이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을 받아도 어떤 사람의 목소리는 괜히 나를 긴장시키고 또 어떤 사람의 목소리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마음을 풀어주지요. 최근 연구를 보면 사람들은 상대의 목소리 톤과 속도만 듣고도 어느 정도 성격과 감정 상태를 추측하는데 부드럽고 안정된 톤은 신뢰와 따뜻함을, 지나치게 높고 빠른 톤은 불안과 공격성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목소리의 힘이 예전 같지 않다며 아쉬워하시지만 사실 중요한 건 음량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말을 꺼내느냐입니다. 조용해도 따뜻한 사람의 목소리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네 번째 징표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허리를 펴고 걷는 사람은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걸음걸이와 앉는 자세를 유심히 봤습니다. 자신감이 넘친다고 해서 어깨에 힘을 주고 으스대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하지만 스스로를 작게 만들지 않는 태도, 상대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그렇다고 상대를 깔보지도 않는 균형 잡힌 자세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회의 때도 그는 일부러 직원들과 같은 높이의 의자에 앉으려 했다고 합니다. 굳이 높은 단상 위에서 내려다보듯 말하지 않고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가 말한 겸손한 위엄은 바로 이런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겸손은 자신을 바닥까지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며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5번째 징표는 웃음입니다. 웃음은 마음의 온도다. 미소를 잃은 사람은 이미 복을 잃은 사람이다. 그는 상황이 어려워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웃음은 남 앞에서 억지로 만드는 인위적인 미소가 아닙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눈웃음, 상대를 편하게 만드는 잔잔한 미소입니다. 박두월 여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밥이 모자라 죽을 쏘아야 하는 날에도, 헌옷 보따리를 들고 집을 나서야 하는 날에도 그녀는 꼭 한 번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것도 지나갈 거예요. 이 웃음이 있었기에 그의 하루는 다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의학과 심리학에서도 웃음과 미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번 연구했습니다. 자주 웃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고 면역 기능이 좋아지며 심혈관 질환 위험도 줄어든다는 보고가 여럿 있습니다. 또 요양원이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일상에서 웃음과 미소를 자주 나누는 모임에 참여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우울감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웃을 일이 있으니 웃는 것만이 아니라 먼저 웃으니 삶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기도 한 셈입니다. 이병철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복은 사람이 만들어낸다. 그가 말한 5가지 징표는 결국 복을 부르는 마음의 습관이었습니다. 맑은 눈빛, 편안한 말투, 안정된 목소리, 당당하면서도 겸손한 자세, 따뜻한 웃음. 이것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누구나 조금씩 연습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얼굴에 주름이 늘어나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주름이 늘 찌푸리고 살아서 생긴 주름인지 웃으며 견뎌서 생긴 주름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후반은 내가 어떤 표정을 지으며 살아왔는지가 얼굴에 그대로 적히는 시간입니다. 지금 거울을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내 눈빛은 사람을 안심시키고 있을까? 아니면 불안하게 만들고 있을까? 내 말 한마디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을까? 아니면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있을까? 내 웃음은 내 옆 사람의 어깨를 조금 가볍게 해주고 있을까? 이 5가지는 오늘 당장 완벽해져야 하는 숙제가 아닙니다. 다만 내일 하루를 시작할 때 마음속으로 한 가지만 정해봐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눈빛 하나만 조금 더 따뜻하게 해보자. 오늘은 말 한마디라도 더 부드럽게 해보자. 이런 작은 결심들이 쌓여 결국 우리 얼굴을 바꾸고 우리 곁에 머무는 사람들을 바꾸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5가지 징표를 바탕으로 이병철 회장이 정리한 복을 부르는 마음가짐과 하루의 습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침과 밤, 단 2번의 짧은 습관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 방향을 바꿀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말년에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전해집니다. 복은 운이 아니다. 복은 습관이다. 하루의 마음가짐이
인생의 방향을 정한다. 그가 젊은 시절부터 지켜온 하루의 습관은 놀라울 만큼 단순했습니다. 아침에는 감사, 밤에는 반성.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침이면 책상 앞에 조용히 앉아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자. 그리고 밤이 되면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내가 상처 준 사람은 없었는가? 성공한 뒤에 생긴 여유로운 습관이 아니라 대구의 작은 상점에서 시작해 가난하던 시절부터 그가 붙잡고 있었던 생활의 리듬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종이 한 장을 꺼내 오늘 해야 할 일을 적었습니다. 물건 떼어오기, 거래처 방문, 직원 월급 정리 같은 실무적인 목록 마지막 줄에는 항상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라. 어쩌면 조금은 촌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문장이지만 그의 인생을 받쳐준 기둥 같은 말이었습니다. 심리학과 의학 연구를 보면 감사 습관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매일 짧게라도 감사한 일을 적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감과 불안이 낮고 수면의 질과 면역 기능이 좋아진다는 연구들이 여러 나라에서 반복해서 보고되었습니다. 또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오늘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와 건강인식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호암이 말한 감사로 시작하고 겸손으로 마쳐라는 하루의 리듬은 현대 연구로도 그 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는 복을 부르는 마음가짐을 5가지로 정리해 직원들에게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 형편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렵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그래도 이만하니 다행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다시 일어선다고 믿었습니다. 전쟁 직후 1인당 국민소득이 $100도 되지 않던 시절 하루 3끼를 챙겨 먹기도 버거운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래도 가족이 살아있으니 됐다 라고 말하며 가정을 지켜낸 이들이 있었습니다. 호암은 그들 속에서 한국이 다시 일어설 힘을 보았을 것입니다. 둘째,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자기 중심으로만 사는 사람은 늘 불평이 많다. 남의 자리에서 보면 세상은 훨씬 넓다. 회의 때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거래처라면 이 조건이 기분 좋겠는가? 네가 직원이라면 이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겠는가? 최근 조직심리학에서는 이를 관점 바꾸어 보기 perspective taking라고 부릅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상황을 상상해보는 습관을 가진 사람일수록 갈등을 덜 만들고 리더십 평가가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과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수록 내가 옳다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를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불필요한 상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말을 곱게 쓰는 습관. 말은 씨앗이다. 좋은 말을 뿌리면 좋은 인연이 자란다. 그는 회사 안에서 비난과 험담을 무엇보다 경계했습니다. 부정적인 말 한두 마디가 금세 조직의 공기를 흐리고 신뢰를 허물어버리는 걸 여러 번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흉보지 말라, 없는 자리에 사람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터에서 뒷담화와 비난이 많은 조직일수록 구성원의 스트레스 수준과 이직 의도가 높습니다. 반대로 칭찬과 긍정적 피드백이 많은 조직은 협력과 창의성이 높다는 결과가 많지요. 가정도 비슷합니다. 집안에서 자주 오가는 말이 왜 그것밖에 못하냐, 또 그랬냐 같은 말이라면 그 집 공기는 금세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수고했다,
덕분이다. 괜찮다. 천천히 해도 된다. 같은 말이 자주 오가는 집은 자연스럽게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넷째, 조용한 미소의 습관. 웃음은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쉬운 선물이다. 호암은 직원들을 볼 때 일부러 먼저 웃으며 인사하려 했다고 합니다. 수고했네. 오늘도 고맙네. 짧은 인사 한마디에 실린 미소가 직원들의 하루를 바꿔놓을 때가 많았습니다. 의학 연구를 보면 실제로 웃는 표정을 지을 때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긍정적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 스트레스를 낮추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생깁니다. 억지로 웃었다가도 기분이 조금씩 나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기분이 좋아서 웃는 것만 기다리지 말고 웃어보니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경험을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것도 복을 부르는 작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겸손.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성공 이후에도 그는 늘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고 전해집니다. 사진 속의 이병철은 화려한 연설보다는 조용히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보다 도와준 사람이 많았기에 여기까지 온 것이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리더십 연구를 보면 자신을 과시하는 리더보다 실수를 인정하고 나는 아직 배울 것이 많다고 말하는 겸손한 리더를 따르는 직원들이 더 높은 몰입과 만족을 보인다는 결과들이 나옵니다.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가 사람들에게 남기는 인상도 비슷합니다. 나이를 앞세워 내가 다 해봤는데 라고 말하기보다 그래 나도 예전에 그랬지 라고 공감해주는 어른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이 5가지 마음가짐을 그는 복을 부르는 하루의 습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열고 남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며 관계를 맺고 말을 곱게 쓰며 씨앗을 뿌리고 작은 미소로 주변의 마음을 덮이고 겸손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그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보다 더 큰 복은 오늘 하루를 진심으로 살아냈다는 확신이다. 그에게 복이란 부와 명예보다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평생 아침과 밤의 습관을 놓치지 않으려 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하루를 돌아보면 어떨까요? 아침을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불평으로 입을 떼었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오늘 하루 살아볼 수 있으니 감사하다는 마음이 잠시라도 스쳤습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내가 상처 준 사람은 없는지 한 번이라도 떠올려 보셨습니까?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감사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날도 있고 겸손이 아닌 억울함이 먼저 치오르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킬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를 떠올려 보면 마음이 조금씩 정리됩니다. 연세가 들수록 하루는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시간은 더 귀해집니다. 그럴수록 이 아침과 밤의 짧은 습관은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했는지가 남은 인생의 색깔을 조금씩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복을 부르는 습관을 평생 지켜온 이병철 회장이 말년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 복보다 더 큰 가치인 사람의 진심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가 왜 돈과 성공보다 진심을 더 귀하게 여겼는지, 그리고 우리 각자가 인생의 마지막에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인생의 끝자락에 가까워졌을 때 그가 가장 많이 입에 올렸던 단어는 의외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전해집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다. 평생을 사업가로 살며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이 마지막에 붙잡은 단어가 진심이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재산의 규모도 세계적인 기업을 일군 성과도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믿어준 것, 나와 함께 해준 사람들의 신뢰를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지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하지만 한번 잃은 진심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젊은 시절 어느 거래처와의 일화가 그 생각을 더욱 굳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한 거래처의 실수로 삼성상해가 큰 손실을 보게 되었는데 계약만 따지면 당연히 책임을 강하게 물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하나같이 이럴 때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다시는 무시하지 않는다며 강경 대응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잠시 생각을 멈춘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손해를 보자. 대신 진심으로 대해보자. 그러면 다음에는 그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 말대로 그는 손해를 감수하고도 거래처를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그 거래처는 삼성의 가장 큰 협력사가 되어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상징하는 건 단순히 착하게 살면 언젠가 보상이 온다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는 단기적인 이익보다 사람 사이의 신뢰와 관계를 더 긴 안목의 자산으로 본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여러 자리에서 장기적인 사업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이다. 신용은 얻기는 어렵고 잃기는 쉽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진심이란 곧 신용의 뿌리입니다. 말로만 믿어달라 고 외친다고 해서 신용이 쌓이는 게 아니라 불리한 순간에도 진심을 선택하는 행동이 쌓여야 비로소 신용이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의 사회관, 국가관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호암재단이 정리한 그의 어록을 보면 그는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 때다. 나는 다행히도 사업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내 길이라는 걸 일찍 알았다고 말합니다. 개인의 성공과 부를 넘어서 내가 번 돈과 내가 키운 회사가 사람들의 생활을 더 낫게 만드는 데 쓰여야 한다는 인식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사업이 성장한 뒤에는 자연스럽게 사회와 사람들을 향해 시선을 돌립니다. 1965년에는 삼성문화재단을 세워 문화예술학술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이후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복지재단, 호암재단 등 여러 공익재단이 설립되어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분야를 폭넓게 후원하게 됩니다. 호암이라는 그의 호호를 딴 삼성 호암상은 과학, 의학, 예술, 사회공헌 분야에서 인류에 기여한 이들에게 상을 수여하며 그의 공익정신을 이어가고 있지요. 오늘날 경영학과 마케팅 연구에서도 이런 기업의 진심 어린 사회공헌 활동이 단지 좋은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뢰와 명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기업의 기부와 공익활동이 소비자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그 진정성, 투명성, 지속 가능성을 연구한 결과 진심으로 사회에 기여한다고 느끼게 하는 기업일수록 소비자는 더 큰 신뢰와 애정을 갖게 된다는 결론들이 반복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국 진심은 사람 간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기업과 사회 사이에서도 복보다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힘인 것입니다. 이병철은 이런 점을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사훈과 경영 이념 곳곳에 신용제일, 인재제일, 서비스제일 같은 문구를 새겨 넣었고 기업은 이익을 위해 존재하지만 그 이익의 목적은 사람에게 있다 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기업이 돈을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돈이 흘러가야 할 방향을 잊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을 대할 때 이익을 먼저 계산하지 마라. 계산이 커질수록 마음은 작아진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더 깊이 와 닿습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이익과 손해를 너무 먼저 계산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좁아집니다. 내가 더 좋네, 저 사람은 덜 좋네 하는 생각이 쌓이면 어느 순간 진심이 설 자리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내가 조금 더 손해를 보더라도 이 관계를 지키고 싶다고 생각하는 순간 거기에는 계산을 넘어서는 온기가 생깁니다. 기업의 사회공헌을 다룬 여러 국제연구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옵니다. 한 논문은 기업의 필란트로피 기부와 공익활동은 소비자가 그 기업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만들고 신뢰를 형성하며 결국 충성도를 높인다고 분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액수 그 자체보다 그 활동이 얼마나 투명하고 진정성이 느껴지느냐 하는 점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 숫자로 따지기보다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는가? 자, 결국 그 사람의 진심을 말해줍니다. 박두월 여사가 결혼 한복을 팔아 남편에게 첫 투자금을 쥐어주던 장면, 밥그릇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당신 먼저 드세요 라고 말하던 장면도 모두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복보다 진심을 먼저 선택한 사람들의 선택이었지요. 이병철은 평생 자신이 모은 재산의 일부를 문화, 교육, 복지에 되돌리며 기업이 번 돈은 결국 사회로 다시 흘러가야 한다는 생각을 실천했습니다. 그가 사후에 남긴 재단과 상들, 그리고 미술관과 장학 사업들 속에는 한 사람의 이름을 빛내려는 의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산 사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스며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돌아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당신이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복일까요? 아니면 진심일까요? 물론 둘은 완전히 다른 길이 아닙니다. 진심이 전혀 없이도 얻게 되는 복은 오래가지 못하고 오히려 진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복이 뒤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인생의 방향을 정할 때 무엇을 먼저 두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중장년, 노년의 시기에 접어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벌고 모은 것들, 내가 떠난 뒤에 무엇으로 기억될까? 젊을 때는 결과와 성과, 타인의 부러움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기 쉽지만 나이가 들어 돌아보면 결국 남는 것은 저 사람은 진심인 사람이었다라는 한마디 평가인지도 모릅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자녀와 손주들에게, 오래된 친구들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으신가요? 돈을 많이 번 사람, 이름이 알려진 사람, 아니면 힘들 때 떠오르는 얼굴,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남고 싶으신가요? 호암이 말년에 남긴 메시지는 화려한 성공담이 아니라 조용한 물음표에 가깝습니다. 진심으로 산 사람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도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내가 오늘 선택한 한마디, 한 번의 양보, 작은 손해, 그리고 진심을 담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아 그 사람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복보다 크고 돈보다 깊은 진짜 가치일지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의 일생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교훈, 진짜 성공의 의미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병상에서 그가 남긴 짧지만 묵직한 한마디,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마음에 남는 성공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어느 날 그는 조용히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성공이란 남이 나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짧지만 참 묵직한 말입니다. 평생 수많은 사람에게 부러움과 질투, 존경과 비판을 동시에 받았던 사람이 인생의 끝에서 내린 정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그의 곁에는 가족과 몇몇 임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랜 병마와 싸우며 몸은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다고 합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모아 이렇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정신은 남는다. 내가 지켜온 정신을 잊지 말아라. 그가 말한 정신이란 거창한 철학서에 적힌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했던 젊은 날, 한 벌의 낡은 한복으로 다시 일어섰던 기억, 밥그릇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먼저 먹으라며 웃던 시간, 약속을 지키겠다고 목욕탕 주인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던 수치의 밤, 실수한 직원을 야단치기보다 정직을 칭찬해주던 결단들, 그런 소소하고도 치열한 선택들이 모여 하나의 정신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이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내가 매일 진심으로 일했다면 그 자체가 성공이다. 젊은 시절 그는 스스로에게 좌우명 하나를 새겼습니다. 하루를 속이지 말자. 이 말은 화려한 구호가 아닙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는 뜻만도 아닙니다. 남을 속이지 말자는 뜻만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속이지 말자는 다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대충 살면서 내일은 잘하겠지, 언젠가는 진심을 다하겠지 하고 자신을 설득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삼성이 거대한 기업이 된 지금도 이 문장은 여전히 회사의 한켠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화려한 빌딩과 최신 설비, 수많은 숫자와 그래프 사이에서 하루를 속이지 말자는 이 짧은 문장은 묵묵히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너는 내 하루를 속이지 않았는가? 그는 사업에 대해서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업이란 결국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어야 한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일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성공이라 부를 수 없다.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내 이름을 알리는 일, 남들보다 앞서가는 일, 누군가의 부러움을 사는 일이 성공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인생의 끝을 향해 갈수록 우리가 묻게 되는 질문은 달라집니다. 내가 한 일 때문에 누군가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는가? 내가 남긴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남겼는가? 아니면 힘이 되었는가? 호암이 말년의 지필한 자서전에서 남긴 한 문장은 그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나는 성공한 기업가로 기억되기보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 경영인으로 남고 싶다. 이 문장은 삼성을 넘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성공의 잣대를 바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안쪽에서 찾고 싶어 했던 한 인간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회사 앞에는 수많은 직원들이 흰 국화를 들고 모였습니다. 어떤 이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회장님은 우리에게 돈보다 마음을 남겨주셨다. 삼성이 이후에도 크고 작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여전히 세계적인 기업으로 남아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치밀한 전략, 빠른 의사결정, 치열한 경쟁력.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 신용을 지켜라, 하루를 속이지 말라는 몇 줄 안 되는 문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떠났지만 그 정신이 여전히 조직과 사람들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 자신의 인생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당신에게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젊을 때는 아마 이렇게 답했을지도 모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 내 이름을 알리는 것. 하지만 인생의 뒤쪽으로 올수록 답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플 때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는 것, 내가 떠난 뒤에도 나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해주는 이가 있는 것,
내가 지나간 자리마다 상처보다 위로가 더 많이 남는 것.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우리 이름은 사람들 입에서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사진도 희미해지고 물질적인 유산도 시간이 지나면 흩어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에 남긴 느낌입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버틸 수 있었지. 그때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지. 힘들 때 떠오르는 얼굴이었지. 이런 기억 하나만 남겨도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은 삶입니다. 결국 진짜 성공이란 숫자와 직함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남는 흔적입니다. 중장년, 노년의 시기에 이 이야기를 다시 곱씹어 보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와서 우리는 세계적인 기업을 세울 필요도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만의 삼성상회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그 가게가 자녀와 손주를 돌보는 분이라면, 그 가정이 지역 모임과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분이라면, 그 공동체가 지금 당신이 이끌고 있는 하나의 작은 삼성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쩌면 단순합니다. 오늘 하루 내 곁의 사람을 한 번 더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는 것,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한 번 더 다듬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는 말로 바꾸는 것, 불편한 상황에서 조금 더 정직한 선택을 하는 것,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잠들기 전 오늘 내가 상처 준 사람은 없었는가를 조용히 떠올려 보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 언젠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눈을 감으며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살려고 애썼다. 호함이 남긴 마지막 교훈은 결국 한 문장으로 모일 수 있습니다. 성공이란 사람의 마음에 남는 것이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말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그 말이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조용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당신은 오늘 누구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으로 남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쌓아가는 작은 진심들 속에서 서서히 만들어질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계시든 오늘 하루만큼은 복보다 깊고 돈보다 오래가는 성공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뎌 보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얼굴에 쌓인 세월의 주름이 걱정과 한숨이 아닌 버티고 견디고 사랑했던 시간의 주름이기를, 당신의 눈빛이 누군가에게 불안을 주는 눈빛이 아니라 당신 곁에 내가 있다고 말해주는 따뜻한 눈빛이기를, 그리고 당신의 마지막이 왔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진심으로 살다 간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은 이미 충분히 성공한 인생입니다.